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각국에 가면 그 나라의 현지인 분들이 그 나라를 가장 잘 아시듯이 저희 현지인도 그 어느 전문 분야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을 항상 초청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섬세한 감각으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최정윤 음악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뵙는 분을 모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너무 출연 감사드립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이 너무 궁금해서 초대 응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간단하게 여기 카메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음악을 공부했고요. 다행히도 공부한 음악으로 계속 직업까지 이어졌고요. 공부한 걸로 또 마침 제가 좋아하는 걸로 계속 평생을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최정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독님께서 해오신 여러 가지 일들을 매체나 기사 통해서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했던 일이 방송을 만드는 일들이고 결국 거기에 좀 덧붙여져서 대중음악에 관련돼서 아카이빙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 화두는 밴드 음악이에요. 올해는 밴드에 관련된 작업들을 작년부터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 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K-팝 중에서도 밴드 그룹들을 좀 양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올해 밴드 음악을 좀 아카이빙 하시고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밴드가 일단 붐이 일기 시작했고요. 제가 클래식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음악을 접하면서 일을 해왔지만 밴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한테 가장 약했던 것 같아요. 밴드에 대한 지식이나 여러 가지 약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좀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밴드 음악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제가 몇 년 전까지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3일, 4일은 밤을 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라이브 음악을 잘 접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좀 시간도 좀 생기게 됐고 라이브 음악을 많이 접하게 됐고 현장을 많이 가보면서 밴드 음악에 대해서 더 푹 빠지게 된 거죠. 여기서 공부를 더 하게 됐고 밴드가 원래 음악에 또 연극학부터 시작해서 음악이 어떤 원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950년도부터의 한국 음악도 밴드로부터 시작된 게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확산시키고 싶었고 아카이브 K 작업을 할 때 밴드를 잘 건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한 것도 있었고 또 그 밴드를 가지고 하나의 분량이 나오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밴드만 다루지 못했거든요. 인디 밴드만 잠깐 다뤘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밴드 음악에 대한 약간 좀 저의 그 부채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밴드에 관련된 작업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꽃을 피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사실 한국의 이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그 기여하신 밴드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근무했던 부티크 호텔이 굉장히 아티스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인디 밴드들 중에 뭐 더 내셔널이라든지 아케이드 파이어 이런 좀 유명한 해외의 그런 인디 밴드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한국에도 정말 기라성 같으신 분들 너무 많으셔서 어떤 작품들을 접할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꼭 기대해 주세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서는 음악 감독님으로서의 최정윤 감독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감독이란 어떤 일인가로부터 시작을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 감독을 지금 30년 넘게 해왔는데요. 요즘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음악 감독이 도대체 뭐야? 라고 아직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음악 감독은 종류별로 또 분야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음악 감독이 있고요. 근데 제가 했던 일을 조금 국한해서 얘기하자면은 그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드라마든지 뭐 다큐든지 예능 프로든지 음악이 없는 프로는 없을 거예요. 모든 게 음악이 있잖아요. 그 음악 작업을 하는 게 일단 크게는 음악 감독이고요.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은 뭐 광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드라마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다행히도 좀 어렸을 때 일을 시작했는데 대학교 때부터 좀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를 다 해봤었어요. 영화 음악도 해봤고 드라마 음악도 해봤고 다큐 음악도 해봤고 그리고 뭐 예능도 해봤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신하기로 이렇게 많은 분야를 다 해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돼요. 보통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뭐 스케줄도 다르고 사이클이 다르다 보니까 보통 드라마 음악을 하게 되면 드라마만 하시게 되고 이렇게 길이 나눠지는데 저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장르를 다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좀 도움이 됐던 건 제가 생각하는 게 조금 틀에 갇히지 않는 부분들이 생겼고 약간 뭐 PD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히 음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고서 기획 능력이나 어떤 편집의 부분까지 같이 다 보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알만한 하셨던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방송 시작은 그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유아 프로그램 뭐 딩동댕 유치원이라는 게 있어요. 안 보고 잘한 사람이 없죠. 네. 딩동댕 유치원에서는 노래가 꼭 나가게 돼 있거든요. 노래가 한 편마다 한 15분짜리면 4곡, 5곡 노래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날은 뭐 충치 예방에 대한 주제라고 한다면 그거에 걸맞는 동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작가님들이 그거에 맞는 가사를 써주시면 거기에 멜로디 붙여가지고 하는 걸로 방송 일을 시작했어요. 작곡을 그냥 그때그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머. 그래서 매주 한 40곡씩 작곡을 했었어요. 40곡이요? 인도네시아는 매일 방송되거든요. 와. 저는 악보만 전달했었었는데 PD님이 네가 만든 곡 편곡까지 네가 해서 반주까지 네가 만들어. 아 신난다. 아, 신난다 하셨어요? 신난다 그랬죠. 제 머릿속에 있던 그대로 이게 구현이 되게끔 되니까 신났죠. 그러다가 뭐 녹음까지 네가 해가 돼서 애들 불러다 녹음까지 하게 되고 제가 다 만든 곡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나머지 BGM도 네가 다 해. 그래가지고 딩동댕 유치원의 음악을 다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 우리 것도 해줘 그래서 딩동댕 유치원을 하다가 또 하게 된 게 만들어 볼까요? 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는 또 꼬마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것도 음악하지 않겠어? 해서 다큐를 많이 하게 됐고 오전까지는 애들 프로 하다가 오후에는 자연 다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아니, 몸이 몇 개이셨어야 되는 건지. 근데 그때는 그냥 신나서 했어요. 근데 신나서 해서 뭐 안 자고도 별로 뭐 힘들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에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13개, 15개 그랬거든요. 와. 그렇게 해서 교육방송에서 자연 다큐, 환경 다큐, 다큐와 애들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뭐 SBS, KBS 다 TVN 뭐 다 방송국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선 주로 예능 프로 많이 하게 됐어요. 아, 어떤 예능 프로 하셨어요? 제가 SBS에서 예능 프로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뭐 최고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게 된 거 제일 유명한 야심만만을 하게 됐고요. 네네네. 야심만만이 그 당시에 조금 많이 핫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스타킹도 하게 됐고 뭐 힐링 캠프, 뭐 절집 노트, 뭐 기승사, 뭐 헤이헤이헤이
그리고 K-팝 스타. K-팝 스타요? 네, K-팝 스타도 하게 됐고 또 판타스틱 듀오라는 거 와, 하게 됐고 네네. 더팬이라는 거 하게 됐고 그래서 음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아카이브 K는 제가 제작을 하게 돼갖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와, 그러면 근데 음악 프로그램은 사실 나오시는 분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시기도 하고 네. 하는데 음악 감독님의 역할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음악 프로그램에서 음악 감독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음악을 만드는 거에 편곡과 이런 거를 맡아서 하는 음악 감독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타이틀 음악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그리고 SBS 같은 경우에는 저 음악 감독이 모든 소리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믹싱까지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마지막 방송 나가기 위한 최종본을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인 거죠. 와, 우리 PD님들 긴장하셔야 되겠어요. 이번 편 편집하실 때 배경음악을. 갑자기 저도 되게 긴장이. 제가 제일 잘했던 게 타이밍을 잘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 폭발해야 되는 지점에서 딱 폭발시킨다든지. 와, 저 그만큼 감독님이 보시는 만큼 디테일을 보지 못하겠지만 공간 사업을 하면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틀어지는 그 노래로 심리 효과가 굉장하잖아요. 저 지금 로비에 흐르는 음악이 너무 느린 것 같다. 이러면 약간 거슬리고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런 포인트를 이렇게 잘 읽으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무튼 그러면 왜 음악 감독이 되고 싶으셨어요? 저요? 네. 중학교를 음악학교를 가게 돼서 선화예중을 가게 됐는데 근데 그때는 뭐 뚜렷하게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던 것보다는 그땐 저희 뭐 생각 없이 살 때니까 생각 없이 선화예중을 어떻게 그냥 가셨어요? 엄마 때문에 간 거죠. 뭐 제가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저를 보시더니 네가 정윤이니? 그래서 네. 갔더니 갑자기 종이에다가 뭘 쓰시더니 명동에 가면은 대한음악사라는 곳이 있으니 거기 가서 이걸 사와라 그러셔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너는 작곡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시창하고 청음이란 게 있어요. 그 시창은 뭐냐면 악보 보고 바로 노래를 할 수 있는 거고 청음은 듣고 바로 쓰든지 이렇게 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셨구나. 자랑이 되게 되는데 어떡하지? 제가 제일 잘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음악성이 있다고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중1 때 작곡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입학하자마자 3월 달부터 그러다가 그 가요를 듣게 된 거예요. 가요의 맛을 보셨구나 네, 이제. 가요의 맛을 보게 됐는데 제가 오빠들이 많은데 오빠 친구들이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니까 오빠들 뭐 대학교 때 초반 이럴 때인데 주말만 되면 저희 집에 다 놀러 오거든요. 방에 다 들어가가지고 막 깔깔깔 거리고 웃고 막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걸 자기들끼리 같이 들으면서 막 웃고 막 떠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라디오에서 나오면 음악 녹음하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는 테이프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오빠들 없을 때 제가 그걸 눌러본 거죠. 눌렀는데 그때 제가 누르고 한 5초 듣다 너무 깜짝 놀라서 다 꺾였어요. 정말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 화성학적으로 저희가 배운 걸로 봤을 때는 그 가요들이 금지되는 코드 진행 이런 게 거기서는 마구 쓰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약간 모범생 기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안 될 줄 알고. 근데 좋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연대에 턱걸이를 붙어가지고 와. 근데 학교 갔는데도 이상하게 학교는 너무 좋았는데 별로 이렇게 그때가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뭐 재미도 없고 거기다가 제가 어렸을 때 톰과 제리를 보면서 그거는 거의 대사가 없이 음악과 효과음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음악 가지고 영상에서 어떤 움직임을 표현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그냥 음악만이 존재하는 것보다는 영상의 음악에 같이 가는 거에 DNA가 약간 그쪽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저희 학교로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와서 면접을 보라고 학교로 통지가 와서 여러 명이 가서 면접을 봤는데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어떻게 제가 뽑히게 돼서 그래서 방송인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 됐다. 음악 감독으로서 뭐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었다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몇 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송을 시작하고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냥 햇병아리였을 때인데 다큐에서 거장이라고 할 만한 정승이란 감독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때 60대셨는데 저는 그때 20대 말 30살이 채 안 됐을 때였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몇 년간 취재하신 걸 가지고 2부작을 만드시는데 네가 음악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의아했죠. 아니 이런 거장이 왜 나한테 조금 깜짝 놀랐는데 겁없이 한다 그랬죠. 한다 그래서 음악을 골라가지고 녹음실에 갔는데 그 믹싱 감독님이 따로 계셔서 그 감독님이 모든 걸 조절하시고 저는 뒤에서 음악만 제가 조절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메인 콘솔이 저 앞에 있고 전 그 뒤에서 서브 콘솔을 만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갔는데 엔지니어 그 기술 감독님, 음향 감독님 분이 인사도 안 받으시고 뭐 말도 한마디도 안 거시고 쫄았는데 일단 뭐 시작을 하자 해서 하는데 제가 첫 음악을 딱 집어넣고 아웃해야 되는 곳을 딱 아웃했는데 그 감독님이 딱 스톱시키시더니 3프레임 늦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가시죠. 네, 그러고서는 그때도 저도 이제 긴장을 바싹 하고서 그 다음 다시 가는데 딱 아웃 시켰더니 1프레임 빨랐습니다. 딱 스톱 시키시는 거예요.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양반이 세우는 거 없이 와. 그래서 딱 일부가 딱 끝나니까 그때야 그 음향 감독님이 뒤를 도시더니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시는 그때서야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 다큐 대가분께서 몇 년간 하신 걸 가지고 하시는 건데 처음 보는 어린애가 와가지고 또 제가 목소리가 앵앵거리잖아요. 근데 어린애 같은 애가 와가지고 음악을 한다고 해서 그 감독님이 저 정승훈 감독님 나이 들어 미쳤구나 싶으셨대요. 노망이 들었나 그러셨대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기도 했는데 그때 정승훈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얘를 왜 뽑았겠어? 얘는 뱃속부터 이거를 배워갖고 온 애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 아버지를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음악 효과 쪽에서 1세대세요. 1950년대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방송일 하는 동안에는요 이 얘기를 그 누구한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제가 혼자 프로그램을 다 독식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샘도 많이 받고 질투도 많이 받고 이간질도 많이 당하고 같은 오해도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이걸 하셨다는 얘기까지 있으면 더 큰 오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버지 얘기를 어디서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 다큐 거장이셨던 그 정 감독님께서 사실 아버지랑 작업을 하고 싶어서 저희 아버지를 수소문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아버지는 그 일을 그만두신 다음이었고 근데 아버지를 찾다 보니까 그 딸이 한대요 라는 얘기를 들으시고서 그 아버지 그 딸이겠지 싶어가지고 저를 또 찾아가지고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도 그거를 그 녹음실에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때가 너무 감동스러웠고 그래서 제가 느끼지 않아도 많은 곳에서 저를 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해야겠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됐고 또 아버님에 대한 찬사이기도 하니까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악 감독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강호동 씨하고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야심만만 할 때도 강호동 씨가 MC였고 야심만만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한 8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다음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도 스타킹이 다 10년 하고 끝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호동 씨에 대한 사람 됨됨이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호탕하고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그 토크쇼를 처음 했을 때부터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강호동 씨의 마지막 방송일 때, 그때 제가 제 나름의 호동 씨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음악으로 메시지 준 거예요. 마지막에 엔딩 멘트 할 때 김장훈 씨의 소나기란 노래였거든요. 맞으면 돼, 또 뭐 또 해가 날 거야, 뭐 이런 식의 노래였는데, 제가 그 음악을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 다른 것도 넣어봤다가 뭐 넣어봤다가, 이건 호동 씨한테 제가 좀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제가 약간 사심을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때 소나기라는 음악을 딴 게 지금 막 생각이 나네요. 그분은 사실 그거를 뭐 편지로 받아본 것도 아니고 메시지를 받아본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거기에 그대로 담으셨다는 게 오히려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제 음악 아카이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11018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셔서 이제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11018은 왜 11018인지 궁금합니다. 11018은요, 제가 지금은 용산에 살고 있는데 그때는 광화문에 살고 있었어요. 광화문 내수동에 제가 살던 집 주소예요. 110-18번지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방송국에서 매일 밤새면서 방송국 일만 하다가 왜 대중음악은 아카이빙이 왜 기록이 안 남겨 있을까? 가 화두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거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대중음악의 기록을 꼭 해야겠는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반에는 작곡을 많이 했지만 예능을 하면서도 작곡을 거의 안 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음악을 사용해서 계속 방송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음악인들한테 약간 빚진 기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분들은 이렇게 애를 써서 음악을 만드셨는데 저는 그 음악을 그냥 사용하면서 방송 만들었잖아요. 뭐 알고 보면 그냥 사용한 건 아니고 저작권이 다 가긴 했지만, 기여를 많이 하셨지만 뭐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훌륭하게 음악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너무 옛날 거부터 가기에는 조금 생소한 부분들도 있어서 몇 가지 아이템을 정했는데 그 중에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동화기획 이야기와 그 학전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학전이란 곳은 그 지정년 돌아가신 김민기 선생님 아침 이슬을 만드셨고, 여기 모든 연극하는 친구들, 연기하고 싶은 친구들, 음악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삽을 털어서 학전이란 소극장을 만드시고서 누구나 무대 쓰고 싶은 사람 와서 라고 하셨던 김민기 선생님이 저한테 영웅이었고, 학전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동화기획을 꼭 하고 싶었어요. 동화기획이란 곳은 이소라 씨, 김현철 씨, 장필순 씨, 조동진 씨, 뭐 빛과 소금, 시인과 촌장, 김현식 씨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음악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동화기획 사단이셨어요. 네. 그래서 동화기획은 아카이브 케이스 꼭 다루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동화기획을 꼭 다루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살던 곳이 동화기획이었던 거예요. 네? 실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살던 내수동 110-18번지가 그 15부터 18번지가 동화기획이 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걸 모르시고 집을 구하셨는데. 네, 몰랐어요. 와, 운명이시네요. 네, 몰랐는데 김현철 씨하고 또 동화기획 그 아이유를 발굴하셨던 동화기획 막내 매니저였던 분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그러더니 와보더니 여기가 동화기획이었잖아 하고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음악 아카이빙이라는 게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때 당시 음악이 뭐 이런 게 있었다만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 아카이빙이 뭔지 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저도 아직도 좀 어렵긴 한데요. 지금 음악이 만들어진 거에 있어서는 다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싸이가
미국에 가서 완전 히트 쳤잖아요. 그것도 고전에 어쨌든 뭐 박진영 씨가 미국 가서 막 고생한 거에 대한 터전도 됐었었고, 그 이후에 가수들도 그 덕을 많이 보게 돼서 더 세계화로 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 앞에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것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예전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환경이 그랬어도 그렇지만 본인의 앨범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 또 에피소드들을 또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다 기록이 안 남겨져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작업을 하다가 그다음 K-팝이 또 완전 전 세계로 확장이 됐고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게 된 게 있는데 특히 외신들한테서 BTS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갑자기. 네. 근데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들도 갑자기 나온 게 아닐 텐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음악들을 좀 현재화시키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아카이빙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어떤 학술적인 부분에서나 어떤 기록적인 부분에서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희가 뭐 다 모을 수는 없지만 뭐 각계각층에서 또 이런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맵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할 봐라 이런 가이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그럼 감독님 직업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직업병은 노래방에 잘 못 가요. 그리고 나이트 이런 데 잘 못 가요. 귀가 남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못 듣는 주파수를 조금 듣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음에 민감하시구나. 네, 소음에 민감한 것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들리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러기 좀 힘든 게 있어요. 그럼 감독님의 일상은 보통 어떻게 되세요? 루틴을 방송 많이 할 때는 그냥 방송국이었고요. 네,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시나요? 방송할 때는 거의 아침에 집에 왔죠. 오히려 주무시다가 밤부터 네. 이제 그래서 낮에 보통 자든지 그리고 저녁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하고 밤은 거의 샜고 아카이피 사업 시작하고서는 그래도 좀 정상적인 됐긴 됐죠. 그러면 그 앞으로 26년의 새해 다짐이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나는 왜 살까라는 생각까지만 하게 됐는데요. 나는 왜 살까? 근데 올해는 저는 그냥 밴드에 몰두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음악 씬이 굉장히 산업화된 게 많은데 뭐 그거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카이빙 하려는 것들도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 사무실 성수동에 있어요. 네. 근데 성동구 요즘 힙하잖아요. 힙하죠. 성동구에서 저희가 문화기업으로 뽑혀 있어요. 그러면서 크리에이티브 성수라는 축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4회째가 되는 건데요. 보니까 어느 무대나 많이 쓸 수 있는 가수들을 굳이 저희까지 세워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도 있었고, 인디라고 하는 밴드들, 너무나 좋은 밴드들이 많은데 쓸 무대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는 아직은 올라서지 못하는 밴드들을 좀 끄집어내서 그들이 쓸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올해 계획하고 있고, 올해는 그냥 밴드 붐을 더 좀 일으키겠다. 반드시 밴드 프로그램을 좀 이번에 해보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도 가슴이 뜁니다. 현재 시간에 시그니처 질문이 있어요.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지 항상 출연하신 분들께 여쭤보거든요. 저는 그것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왔는데 저는 그냥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 같아요.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이 오늘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뭐 잠잘 때가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랑 밥 먹을 때가 좋을 때도 있고 한데 그냥 그때그때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현재에 되게 충실하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하기 어렵다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말은 이러면서 저도 지금 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아무튼 오늘 감독님 저희 현지 시간과 함께 해주신 소감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카메라 뒤에만 있던 사람이었어가지고요. 안 그래도 한번 나와주면 어떨까라고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는 아니, 절대 안 돼. 나는 뭐 말도 잘 못하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막 그랬는데 항상 카메라 뒤에만 있었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도 한번 서보면 어떨까? 새로운 경험이다 싶다 생각도 했고 일단 대표님도 너무 궁금했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2회 크리에이티브 성수 때 더 위켄 그래서 저희 숙박권 저희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때 저희 멤버들한테 줬어요. 밴드. 정말요? 네,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걔네한테 많이 못 줘요. 그래서 덕분에 호텔 숙박권을 한 장씩 주게 돼서 너무 감사했었어가지고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이렇게 알게 돼서. 감사의 마음도 전해하고 싶었고 그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최정윤 감독님과 우리가 그냥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넘겼던 그 장면의 그 뒤에 이렇게 정말 한 땀 한 땀 정말 모든 걸 쏟아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이번 대화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이게 세계로 진출했는데 이 대중음악의 역사를 아카이빙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에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느낀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함께 공유해 주시면 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지 시간은 오후 5시 15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